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토지스리리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공지사항으로 전파한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제작을 하게 될 강의로는 바로 요 젤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또는 티어스 오브 더 킹덤에 나오는 요 날씨 효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대략 한 예상으로는 3에서 4강 정도에 걸쳐서 제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펙트를 제작을 하게 될 건데, 자, 오늘 해볼 그 첫 번째로는 제가 공지사항에도 공유를 했지만 녹화가 끝나면은 그 링크로도 달아두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블로그에 정리를 해둔 일종의 사전 지식이에요. 사전 지식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기초 이론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 이제 저런 젤다풍의 비를 그릴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기법은 이 스크린 스페이스 레인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화면 공간에서 이제 빗줄기를 그리게 되는 효과인데, 이제 제가 쓴 방식은 풀 프로시저 방식이에요. 즉 어떤 텍스처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쓰지 않고 빗줄기만 그리는 방법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구현해 볼 거는 풀 프로시저 스크린 스페이스 레인 말고도 그런 비가 튀기는 듯한, 젤다 야숨에서 보면은 이렇게 거리가 조금 멀면 이제 그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쵸? 여기 있긴 있네요. 이렇게 오브젝트의 윗변에서만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요런 데서는 빗방울이 튀기지 않는 데에 반해서 요런 변, 윗변에 해당하는 부분만 바바바박 하고 이제 튀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효과와 더불어서 제작을 하게 될 건데, 첫 번째는 풀 프로시저 방식으로 비를 제작할 거고요. 그 다음 강의부터는 이미지 기반으로 이렇게 젤다풍 비를 이제 내리는 식으로 바꿔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코어 이론 같은 것들은 요 블로그 포스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블로그 포스트 쪽에 슈도 코드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노드로 구현해가는 그런 과정과 그런 그래프로서 함수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이쪽을 참고하셔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는 바로 이제 구현으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그런 오픈월드 그 기본 레벨을 켰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캐릭터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냥 횡한 공간일 뿐이죠. 이제 여기에 비를 좀 내리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위해서 먼저 폴더를 따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인 fx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자, 이 레인 fx 폴더 안에다가 이제 머티리얼을 새로 만들어주고요. 머티리얼 이름은 언리얼 엔진에서 관장을 하는 그런 네이밍 컨벤션 이름 규칙을 따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m 머티리얼 언더바, 그리고 pp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쓸 거니까 pp, 그 다음에 언더바 레인 fx라고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앞서 설명했듯이 스크린 스페이스, 즉 화면 공간 기반으로 그릴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무슨 정보가 필요하냐,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 위에 요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볼륨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면은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라고 있죠. 이제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스를 생성을 했으면은 이 디테일 패널에 들어가셔서 쭉 내려봅니다. 쭉 내려보면은 여기 렌더링 기능이라고 하는 탭에 보시면은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이라고 있고, 여기에 머티리얼을 연결할 수 있는 배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열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슬롯을 만들고 이 슬롯을 눌러서 SN 레퍼런스를 눌러주면 이제 여기 공간 슬롯이 생기고요. 여기다가 이제 머티리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머티리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머티리얼 한번 클릭하고 여기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은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선택된 에셋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같은 경우는 지금 막 꺼냈을 때에는 글로벌로 동작하지 않고 로컬로 동작하기 때문에 글로벌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세팅 쪽에서 여기 보시면은 무한 규모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전체로 그리게 됩니다. 자, 먼저 뭐 이렇게까지 세팅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그 스크린 스페이스 레인 효과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머티리얼을 들어가시고요. 자, 뭐 우리가 그런 배경 모델링이나 뭐 또는 캐릭터 모델링, 기타 매핑을 위해 가지고는 뭐 여기 있는 마스터 노드를 많이 사용하곤 하지만 포스트 프로세스용 이펙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요 옆에 있는 머티리얼 패널 쪽에서 옵션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요 머티리얼 도메인인데 요 머티리얼 도메인을 서피스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를 만들기 위한 도메인으로 교체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뭐 그 밑에 있는 모든 옵션들은 다 비활성화가 돼요. 자, 이제 요 아래로 내려다 보면은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에서 중요한 거는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쪽에 있는 요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 쪽에 있는 요 블렌더블이랑 블렌더블 위치 그리고 뭐 출력 알파 같은 것들인데 뭐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뭐 쓸 일이 당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게 될 거는 요 블렌더블 위치 정도일 텐데 요 블렌더블 위치조차도 그냥 싱 컬러 애프터 톤 매핑으로 가도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 블렌더블 위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다른 포스트 프로세스 효과 또는 이제 뭐 그런 반투명 오브젝트와의 그런 블렌딩을 할 때 반투명보다 더 뒤에 그리게 할지 반투명을 그리고 난 이후에 그리게 할지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스 효과들이 적용되기 전에 그릴지 모든 적용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릴지를 결정하는 게 요 블렌더블이에요. 이제 뭐 보통 이제 다른 툴에서는 인젝션 포인트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뭐 합성하는 위치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포토샵에서 레이어 변경하듯이 레이어 변경해서 뭐 위에 올릴지 아래 올릴지 그런 거 고민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 빗줄기 효과 같은 경우는 뎁스 오브 필드 같은 효과가 들어갔었을 때 당연히 뭐 원거리에 있는 애들이 DOF에 의해 가지고 블러 효과가 당연히 먹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싱컬러 비포 뭐 뎁스 오브 필드 같은 데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트랜스루센시 어프터 뭐 뎁스 오브 필드 같은 데도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거는 거의 이 상태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두시면 되고 뭐 블렌더블 여부는 얘가 뭐 꼭 블렌더블이 될 이유는 없고 뭐 글로벌하게 제어할 거기 때문에 뭐 꺼도 상관은 없어요. 꺼도 상관없고 켜도 상관없고 만약에 이제 요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로컬로 제어할 때 그 볼륨과 볼륨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블렌딩이 되면서 그런 수치값이 전환되는 듯한 느낌을 줄 때에는 블렌더블을 쓰는데 뭐 그런 이유로 켜도 되고 안 켜도 되고 현재 요 스크린 스페이스 레인 효과를 위해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이펙트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저장을 하면은 화면이 검은색으로 보일 거예요. 지금 이 이미시브 컬러, 즉 컬러를 출력하는 쪽으로 아무것도 출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면이 이렇게 검은색이 될 겁니다. 아무것도 계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화면을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노드는 뭐냐면요. 자, 씬 텍스처라고 하는 노드예요. 이게 뭐 기존에 이제 그 장면에 잡히는 컬러 같은 걸 출력할 때 반투명 재질들은 씬 컬러 노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곤 했지만 이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 쪽에서는 이 렌더링이 되고 난 이후 결과물들이나 그런 지오메트리 버퍼 쪽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그런 노드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씬 텍스처라고 치면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씬 텍스처라고 하면 기본값이 씬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출력한다 그래가지고 화면이 잘 나오진 않아요. 네, 이렇게 에러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씬 컬러는 기본적으로 그런 반투명 머티리얼 쪽에서는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장면을 올바르게 출력하기 위해서는 씬 텍스처를 뭘로 지정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씬 텍스처 ID 쪽에서 눌러서 포스트 프로세스 인풋 0번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저장을 하면은 그냥 다시 화면이 보여요. 뭐 계산을 한 게 고작 장면을 그대로 출력하라 라고 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뭐 변하는 건 달리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쉐이더는 하나 더 돌아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다가 빗줄기 효과를 합성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장면에다가 효과를 그리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카메라 벡터 월드 스페이스를 꺼낼 거예요. 자, 이 카메라 벡터 월드 스페이스의 역할은 뭐냐면요, 그 월드 공간 상에서 카메라, 즉 관찰자 시점이죠, 가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바라보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거를 다른 툴에서는 보통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는 편이에요. 뷰 디렉션이라고, 월드 스페이스 뷰 디렉션이라고 좀 표현을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메라 벡터를 먼저 표현을 해줄게요. 월드 공간상에서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이니까 이게 이제 월드의 공간을 알려주는 그런 방위 같은 느낌이죠. 동서남북 상하좌우 위아래 같은 느낌 해서 이렇게 Y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가 초록색일 거라는 거고요. 공간상으로 이쪽이면 이제 Y의 반대 방향이라서 검은색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는 -1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바라보면은 이제 X 빨간색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뭐 X 마이너스, 그러니까 검은색. 그리고 위를 바라보면은 파란색이 보일 거고요. 아래를 바라보면 검은색이지만 역시 Z에 대한 마이너스 값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미시브 컬러에 연결을 하면 요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상하 좌우 위 아래를 이렇게 봤더니 온 공간에 약간 뭔가 무지갯빛 그런 구형 컬러가 매핑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움직여도 항상 방향은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는 같아요. 왜냐, 이거는 포지션 정보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디렉션 정보를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랑은 상관이 없고요. 바라보는 정보만 이렇게 RGB 데이터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월드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방향이 따라가지고 동서남북 상하좌우 위아래 같은 느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뭐 할 거냐?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극점을 만들어낼 거예요. 뭐 극좌표라고도 부르고요.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서 우선 컴포넌트 마스크를 꺼내서 자, 이 극점을 만들 건데 어떤 느낌으로 만들 거냐면요, 약간 원뿔이라 그랬지 원형이라 그래야 될지 약간 뭔가 말린 듯한 거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Z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듯한 느낌의 그런 방사형 좌표계를 만들려고 해요. 이제 요거를 보통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불러요. 폴라 코디네이트 극좌표계라고 부르는데, 자,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RG 이제 Z축에 대한 회전축 방향은 이제 요 X랑 Y, 회전축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좌표계는 X랑 Y죠. 그래서 요 X랑 Y만 먼저 출력을 할 건데요. 따로따로 출력을 해줍니다. 연결하고 G, R 하나씩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아크, 탄젠트, 투, 패스트를 꺼내주시면 돼요. 뭐 툴을 꺼내도 되고 패스트를 꺼내도 되지만 뭐 비교적 빠른 쪽으로 쓰시면은 항상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아크 탄젠트 투 패스트를 꺼내서 Y랑 X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미시브 컬러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요렇게 생긴 그라디언트가 보이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많이 불러요.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자, 요게 이제 뭐 저도 이제 수학에 대해서는 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블로그에다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는 했지만 결국 이제 두 개의 입력받은 요 두 개의 상대 좌표의 그런 역탄젠트, 아크 탄젠트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하는 건데, 이 아크 탄젠트 2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그런 데카르트 좌표계, 그냥 요 십자 모양 좌표계 상으로는 이제 어떤 그런 각도의 크기 같은 거를 표현한다면은 요런 아크 탄젠트 같은 경우는 그런 약간 각도 같은 느낌으로 출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감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좌표의 그런 탄젠트를 비교를 했었을 때 가운데 좌표계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린 듯한 느낌으로 그라디언트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얘가 이제 아크탄젠트가 호도법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0에서 1 같은 느낌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요 검은색의 요 맞닿은 부분이 마이너스 3.14고요. 요 흰색에 맞닿은 요 부분이 플러스 3.14 해가지고 이제 한 바퀴 회전한 듯한 모양새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빗줄기에 그런 개수 같은 걸 좀 제어를 할 건데요. 자, 요거를 한번 월드에서 보시죠. 자, 월드에서 보면은 자, 보면은 이제 앞을 보면은 이렇게 뭔가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위를 바라보면은 뭔가 꼭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아래를 바라봐도 이렇게 꼭지점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마이너스 3.14에서 플러스 3.14니까 좀 그거죠. 다루기에는 조금 그 범위값이 불편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다루기 쉬운 범위값인 0에서 1 값으로 바꿔줄 건데요. 자, 그래서 좀 엄밀하게 할 거면은 디바이드 나누기를 이용을 해서 6.28 그러니까 요거는 2파이죠. 2파이를 의미하는데 엄밀하게 할 거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사치로 하실 거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0.159를 곱하기를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왜 엄밀하게 하는 거는 왜 나눗셈으로 6.28이 들어갔는데 곱하기로는 왜 뜬금없이 0.159라는 값이 나오느냐? 얘는 이제 1 나누기 6.28을 했었을 때 나오는 값이에요. 그래서 뭐 어느 쪽으로 가도 뭐 크게 뭐 성능상으로 큰 타격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요 디바이드 같은 나눗셈이나 뺄셈 같은 그런 숫자를 내리는 그런 연산자들은 더하거나 곱하는 연산자에 비해서는 비용이 조금 더 높아요. 왜냐면 그냥 뭐 더하는 것들은 가산만 하면 그만인데 이게 빼는 값들은 약간 보수기라 그래가지고 약간 덧셈의 과정에다가 뭐 음수부호 같은 걸 붙여가지고 뒤집어서 빼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구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수기가 한 번 더 돌아가는 구조 때문에 성능 비용이 미묘하게 덧셈 뺄셈 덧셈 곱셈보다는 높은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요게 딱 엄밀하게 계산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 나누기 6.28을 하기보다는 곱하기 0.159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0.159만큼 곱셈을 하고 해서 나눗셈의 효과를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0.5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블로그 쪽에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 6.28 나누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 마이너스 3.14 나누기 6.28을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0.5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3.14 나누기 6.28을 하게 되면은 이제 0.5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0.5를 하게 되면은 0.5는 0이 되고 마이너스 0.5는 0이 되고 그리고 0.5는 더해서 1이 되니까 전체적 표계가 0에서 1의 범위로 이렇게 부드러운 그라디언트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로로 봤었을 때 이렇게 서서히 빠지는 부드러운 그라디언트에서 극점은 깔끔하게 잘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캐릭터의 이동과는 상관없이 지금 제가 키보드 누르고 있어요. 키보드 누르고 있는데 전혀 극점이 움직이고 있지 않죠. 이제 앞서 설명했듯이 얘는 이제 디렉션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위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죠? 시야 방향에 따라 가지고 보이는 게 다르게 표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요 폴라 코디네이트를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곱하기를 이용을 해서 b의 개수를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컨스턴트 하나 꺼내서 파라미터로 변환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lane count라고 이름을 좀 지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 기본값으로는 좀 시각화를 위해서 너무 많이 하면은 부드러운 그라디언트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좀 일부러 티나라고 10개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를 하고 이미시브 컬러를 출력하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뭔가 다 꽉 차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상태죠. 0은 에게다가 곱하기를 했었을 때는 그대로 0이지만 그 이상의 값은 여기부터는 1,
그다음에 요 흰색이 나머지 범위가 2, 3, 4, 5, 6, 7, 8, 9, 10의 범위 값을 가진 그런 그라디언트가 된 상태죠. 자, 이제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요, 요 뒤에다가 프렉이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자, 이 프렉은 프랙셔널 파트라고 부르는 함수인데 골절 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뭐 요 골절 함수의 특징은 블로그 쪽에 정리는 해놨지만 얘는 한 번 더 설명을 한다면은 0 미만은 1로 되돌리고요. 그리고 1 초과는 0으로 되돌려요. 그래서 0과 1을 초과하는 값들에 대해서 0과 1이 반복이 되는 주기를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1을 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0, 0, 1, 2, 0, 0.1, 0.2, 0.4, 0.4, 0.5, 0.6, 0.7, 0.8, 0.9, 1이 됐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2의 위치죠. 다시 0으로 떨어져서 0.1, 0.2, 0.4, 0.4, 0.5, 0.5 해서 또 1이 되고 하는 식으로 그라디언트가 기계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함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그런 효과를 좀 우리가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 먼저 이제 지금은 이제 빗줄기를 만들기 위한 가로좌표계만 먼저 만든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카운트를 1000개를 하면은 이렇게 1000개의 그라디언트가 생기는 거죠. 1000개의 빗줄기가 생기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가 내리는 타이밍을 만들 거예요. 비가 내리는 타이밍. 자, 그 비가 내리는 타이밍은 어떻게 만들 거냐? 요 뒤에 있는 요 값 있죠? 요 1에서 10의 범위 값을 가진 여기에다가 이제 플로어 내림 함수를 쓸 겁니다. 내림을 쓰고요. 요 내림은 그냥 소수 자리는 무조건 버리고 정수부만 남기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상태로 하고 연결을 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이제 요 사이에 소수 자리가 있었죠. 싹 다 버리고 0, 1, 2, 3, 4, 5, 6, 7, 8, 9에 해당하는 그런 정수 값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요 뒤에다가는 뭐를 할 거냐면요, 요 뒤에다가는 곱하기를 한번 할 건데, 요 뒤에다가는 어떤 걸 할 것이냐, 레인 랜덤 시드 라고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즉 이제 빗줄기가 내려야 되는 그런 랜덤한 타이밍을 만들 건데, 여기서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써주시면 돼요. 뭐 그래서 저는 732.6915라고 뭐 아무렇게나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사인이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쓸 거는 삼각함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요 사인을 꺼내서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랙처 함수를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각각의 패턴들이 전부 다 랜덤한 그런 그라디언트를 갖는 상태가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 요 블로그 쪽에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2번 항목인 드롭 랜덤, 뭐 프랙처 사인 플로, 폴라 코디네이트 레인 카운트 랜덤이라고 되어 있는 요쪽에서 이제 요게 어떤 식으로 랜더마이즈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랜덤 함수 쪽은 이쪽을 참고하셔서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도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이제 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다가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하셔서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랜덤, 이제 빗줄기 랜덤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요 뒤에서 마스크, 컴포넌트 마스크를 카메라 벡터로부터 하나 더 꺼내서 요 마스크에서 G를 빼고 B를 할 겁니다. B는 월드 세로축이죠. 그래서 이 세로축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이런 방향이 나오게 되는데, 어니언 엔진 같은 경우는 위쪽이 검은색이고 요 아래쪽이 흰색이에요. 이 반대로 뒤집혀 있습니다. 뭐 요거는 뭐 엔진마다 다른데, 유니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Y가 위쪽 방향인데 이제 위쪽이
허옇게 나오고 아래쪽에 어둡게 나오고 언리얼엔진은 거꾸로인데 요거는 뭐 다이렉트X랑 오픈GL의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 이유 없는 그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뭐 툴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반대 방향은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의 값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월드의 위랑 아래에 해당하는 데이터인데요. 자, 이 아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마이너스 값이 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값을 없애는 과정, 즉 마이너스 1에서 1의 범위를 이제 0에서 1의 범위로 또 다루기 쉬운 형태의 범위로 바꿀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곱하기 0.5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0.5를 해서 이미시브 컬러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자,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0.5를 하면은 나누기 2 효과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0.5를 하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0.5가 있으면은 0.5 곱하기 0.5 하면은 뭐 0.5 곱하기 0.5 하면은 그 0.25 그죠? 예, 나누기 2니까 0.5 곱하기 0.5는 뭐 0.25가 되고, 거기다가 더하면 이제 0.75가 되는 식이고, 그리고 또 뭐 1에다가 이제 0.5로 곱하면은 나누기 2가 되니까 0.5가 되지만 다시 더하면은 이제 도로 1이 되는 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곱하기 0.5 더하기 0.5를 하면은 마이너스 1에서 1의 범위로 좀 바뀌게 됩니다. 보통 이게 다른 쉐이더 쪽을 공부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이름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요거를 이제 다른 분들이 그 하프램버트 라는 이름으로 좀 알고 있는 그런 식이긴 하죠. 그 조명 공식에서 많이 보던 그런 방식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세로 축을 우리가 구했죠.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서 선 정리를 좀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거를 줄 거냐면요. 여기다가 이제 요 랜덤 시드 값을 더할 거예요. 즉 이게 어떤 텍스처든 어떤 오브젝트의 위치든 어떤 위치를 바꾸고자 할 때에는 덧셈을 이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0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1이라는 값을 더하면은 1이라는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5라는 위치에 있는 캐릭터에다가 뭐 마이너스 23이라는 위치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18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 16에 해당하는 애를 8을 더하면은 24라는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덧셈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통 어떤 대상에 대한 위치를 바꾸는데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아까 랜덤이었죠. 여기 이제 랜덤이고 이게 세로축 B가 내리기 위한 세로 방향에 해당 그라디언트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덧셈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덧셈을 하고요. 노드 프리뷰 중지하고 여기서 이제 노드 프리뷰를 하면은 이제 덧셈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뭔가 오묘한 이런 형태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뭐 여기에서 뭐 이걸로 어떻게 비가 내리지?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요 뒤에다가 이제 프랙처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가 덧셈을 통해서 이제 마이너스, 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0이었던 애고, 여기서 이제 요 세로축에다가 이제 0에 가까운 애를 더하면은 그대로 원본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원본 그라디언트가 출력이 되고 있지만, 흰색에 가까운 애를 덧셈을 하면은 이 전체가 거의 흰색으로 이렇게 날아갔죠. 즉 포지션이 덧셈을 통해 가지고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기는 뭐 1을 더했으니까 0에 있던 애가 1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0.5에 있던 애가 이제 뭐 1.5가 된 거고, 그 다음에 1이었던 애가 2의 위치로 밀려나 버린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덧셈을 통한 값을 이제 프랙처를 통해서 1을 초과하는 값을 다시 0으로 되돌리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 주면은 그라디언트 패턴이 이렇게 그라디언트 패턴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듯한 형태로 어긋난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그라디언트 패턴이 움직여진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각자 다른 위치로. 그래서 요거를 개수를 늘려서 더 시각화를 해보면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70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라디언트들의 위치가 덧셈에 의해 가지고 위치가 조정이 된 게 보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어떤 그런 시간에 따라 이제 움직이기만 하면은 그라디언트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자, 여기 이제 0에서 1의 범위값으로 조정을 한 요 녀석에다가 이제 시간값을 또 더해주는 거죠. 이게 위치로 움직이는 거는 더해준다. 이 개념을 항상 숙지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타임 값을 꺼내서 덧셈을 해주고요. 이거를 넣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프랙처에서 1을 초과하는 값들을 계속 0으로 되돌려 주니까 0과 1 사이를 반복한다. 즉 시간에 의해 가지고 0과 1로 반복하니까 그라디언트가 위치가 어긋나서 계속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실시간으로 뷰포트 옵션을 바꾸면 이렇게 그라디언트들이 랜덤하게 어긋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겠죠. 자, 근데 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뭐 게임에 따라서는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뭐 젤다 같은 가장 무난한 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시간값을 역행해주면 되죠. 지금 이제 뭐 덧셈을 하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면은 이제 요거를 곱하기를 이용을 해서 시간에 이제 그런 뭐랄까 빠르기를 조정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시간값에다가 0.5를 한다면은 1초에 1만큼 값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져요. 시간은 역시 시간이니까. 그렇다면 여기다가 0.5를 곱하면은 이제 뭐 1초에 0.5라는 값이 증가하는 거고 2초에 1이라는 값이 증가하는 식으로 좀 느려지겠죠. 대신에 이제 얘는 양수 방향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음수 방향으로 뒤집기 위해서 마이너스 값을 붙이고 뭐 1을 두면은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겠죠. 아래로 내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요거를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시 10개로 되돌려 볼게요. 10개 크네요. 그냥 70개 할게요. 70개. 자, 70개를 하고요. 자,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가로축에 대한 요 그라디언트를 만들었잖아요. 이 가로축으로 이제 빗줄기의 개수도 만들고 또한 세로축의 그런 랜덤한 타이밍도 만들어냈고 이제 세로와 가로의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요 프랙처 얘가 이제 가로 방향이죠. 그리고 얘가 이제 세로 방향입니다. 요 두 개를 합쳐서 이 두 개의 스칼라 성분, 즉 얘는 이제 0과 1이라는 크기만을 가진 값이니까 스칼라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벡터 성분으로 만들 거예요. 즉 얘는 x가 되는 거고요. 얘는 y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append 벡터라고 하는 노드가 이제 다수의 벡터를 입력받아서 예를 들어서 스칼라와 스칼라를 입력받으면 벡터 2가 되고요. 여기가 만약에 이제 벡터 2고 여기가 스칼라다. 그러면은 x, y가 들어가고 여기는 z가 들어가는 개념이라서 이제 RGB 같은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이제 벡터 3고 여기가 벡터 1, 플롯이라면은 스칼라라면은 둘이 합쳐서 RGBA와 같은 형식이 되고 또는 뭐 거꾸로도 되죠. 여기가 플롯이어도 되고 여기가 벡터 3여도 되고 또는 뭐 플롯이어도 되고 플롯 2가 되어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여러 개의 그런 스칼라 성분이나 벡터 성분을 섞어서 더 상위 벡터로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스칼라와 스칼라를 합쳤으니까 RG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백터 2가 되겠죠. X, Y가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미지브에 넣으면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언뜻 보기 이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봤던 텍스처 코디네이트에 가까운 그런 형태가 되겠죠. 대신에 이제 월드 공간 기준으로 한 뷰 방향,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그라디언트인 거예요. 이렇게 돌려봐도 그라디언트가 흘러내리고 위에서 봤더니 극점에서부터 하늘의 꼭대기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방향. 이러다 보니까 약간 원근감도 느껴지는 거죠. 이제 정면으로 봤었을 때 원근이 없고 이제 위로 올려갈수록 점점 원근감이 생기는 것 같다가 꼭지점을 봤더니 저 멀리서 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슉 하고 떨어지는 이런 원근감이 포함된 형태의 그런 그라디언트 빗줄기가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은 요 뒤로 다시 와서 이제 요거로부터 빗줄기를 생성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실시간을 끄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보도록 하시죠. 자, 이 그라디언트들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동일해요. 0에서 가로 0에서 1, 세로 0에서 1에 해당하는 0과 1의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빗줄기로 바꾼 건데요. 빼기 0.5 곱하기 2를 할 겁니다. 뭐 방식은 다양해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곱하기 2를 해도 되고요. 뭐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지금 이 과정들은 뭐냐? 이제 여기는 이제 0과 1의 0에서 1의 빗줄기 좌표계예요. 빗줄기 좌표계입니다. 자, 그거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의 빗줄기 좌표계로 바꾸는 거예요. 얘도 동일해요. 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흔히 많이 쓰이는 쪽은 이쪽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뭐 과거에 이제 그런 GDC인가 시그라프였던가 쪽에 이제 그런 발표 세션 중에 하나가 이런 쉐이더를 제작할 때 이런 노드베이스, 특히 노드베이스 같은 걸로 제작을 할 때 이 쉐이더가 이제 빌드를 거는 과정에서 컴파일이 될 때 실제로 쓰이는 코드로 변환이 될 때 이런 함수를 쓰는 그런 뭐 습관이나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 컴파일러가 조금 더 빠른 코드로 바꿔줄 수도 있고 조금 더 느린 코드로 바꿔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요런 계산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매드 함수라 그래가지고 멀티플라이와 애드를 이제 동시에 하는 그런 코드로 바뀜에 따라서 그런 연산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 컴파일이 되는 과정에서. 그때 자주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 0에서 1이라는 좌표계를 마이너스 1에서 1로 바꾸려고 할 때 요 빼기 0.5 곱하기 2를 하는 것보다는 곱하기 2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했었을 때가 뭐 매드 함수로 변하는 그런 뭐 경우가 있으니 이렇게 했었을 때 조금 더 낫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하도 오래돼서 약간 좀 부정확하지만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쓰는 쪽은 그런 의미로 이런 형태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연결을 하면은 이제 여기 가운데 원점이 이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형태로 좌표계가 이제 가운데가 0이 되어버린 거죠. 기본적으로 좌표계는 끄트머리가 0이고 여기에 1인데 지금은 이제 가운데로 0을 가지고 1111111로 방사형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요 뒤에다가 이제 length 라고 하는 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임시부 컬러에다가 넣어주면은 이런 방사형 그라디언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방사형 그라디언트 또한 이쪽에 내려다 보시면은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네,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5번 항목에 보시면은 요 랭스를 이용해 가지고 방사형 그라디언트를 만드는 이쪽을 이제 정리를 해두었는데, 그래서 요 항목을 참고를 하시면은 이 랭스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구나 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length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사형 그라디언트를 만들었고요. 자, 이거를 1-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반전을 해주면은 이렇게 뒤집혀서 뭔가 빗줄기 뭔가 같은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하면은 이제 동그란 패턴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요 빗줄기의 사이즈를 좀 제어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 빗줄기의 사이즈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여기 곱하기 쪽에다가 이제 숫자를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컨스턴트 노드를 꺼내고 우클릭해서 파라미터로 변환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rain particle size라고 입력을 하시고 뭐 디폴트 값으로 2를 주시고 연결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나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쪼그라드는 구조를 취해요. 이렇게 많이 쪼그라들기 시작했죠. 뭐 한 20 해볼까요? 20 하면 되게 가느다랗고 조그만 빗줄기 뭔가가 만들어졌죠. 자, 요거를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빗줄기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비가 우두두두두두 떨어지고 있죠. 자, 대신에 이제 요 레인 파티클 사이즈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다른 형태로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로 세로 사이즈를 따로 조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 X를 넣고 그다음에 하나 더 복사해서 레인 파티클 사이즈 Y로 해주시면 돼요. 얘가 지금 좌표계잖아요. X랑 Y, RG가 따로 있기 때문에 R이 이제 가로 그리고 이제 G가 세로를 담당하는 좌표계 방향이니까 여기서 어펜드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각각의 항에다가 RG끼리만 R은 R끼리만 곱하고 G는 G끼리만 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줘서 넣어주면은 사이즈를 달리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빗줄기의 세로 사이즈는 이 정도인데 가로는 더 가느다랗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한 뭐 80 정도 하면은 거의 뭐 이렇게 찌글찌글한 느낌, 거의 보이지도 않는 느낌으로 되게 가느다랗게 만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거 10으로 해서 좀 두껍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두꺼워지겠죠. 20으로 두고 또는 이 빗줄기가 짜리몽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 40쯤을 넣으면 점점 짧은 느낌의 비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저장하면은 좀 더 짜리몽땅한 비가 내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형태까지는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좀 다른 작업이 필요한데, 자, 정면에서 비가 내리는 거는 뭐 형태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뭐 아래로 내려갈 때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요, 위를 바라봤을 때요. 자, 왜 위를 바라봤을 때 문제가 되느냐, 이런 거죠. 자, 일단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거리감 자체가 아예 안 느껴지는 건 아닌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저 위는 되게 높은 곳이고 먼 곳이잖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좀 되게 작은 빗방울들이 내리다가 이제 유저 시점에 가까워지는 아래일수록 이렇게 확 커져야 되는 이런 빗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굉장히 길죠. 그러다가 오히려 유저 시점에 가까울수록 조그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갔었을 때 확 늘어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 비율을 좀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비율은 당연히 요 세로축의 그라디언트가 담당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0에서 1로 변환한 요 범위값이 있죠. 자, 요거의 문제는 여기로부터 요 아래까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냐면은 선형이라서 그래요. 즉, 뭐 여기 극점 맨 위로부터 요 가운데에서 요 아래에 이르기까지의 그 거리값이 그냥 거리감이고 뭐고 없이 그냥 일자로 쭉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이제 높은 곳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내릴 때 뭐 여기 뭐 그라디언트 흐름으로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비율이 균이라니까 등속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를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되느냐,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 정확히는 요거죠. 요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곳은 좀 더 천천히 떨어지다가 이제 확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되죠. 물론 감속 커브로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커브로는 요게 맞을 겁니다.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어떻게 할 거냐, 보통 선형으로 되어 있는 직선을 그런 커브 형태로 탈바꿈시키는 용도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제곱이에요. 그래서 파워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파워를 이용할 거고요. 자, 그래서 파워만 넣어줘도 그라디언트가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되게 좀 더 어두움의 분포가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0과 1의 사이는 범위는 유지하지만 이제 그 사이의 분포가 조금 더 부드러운 그라디언트처럼 보이도록 휜 거예요. 직선에서 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파워 값을 요 시간 값을 더해주는 요쪽에다가 넣어주기만 하고 다시 연결을 하면은 이제 비율을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위로 봤었을 때 더 늘어난다 하면은 2제곱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애니메이션 커브 상으로는 눕는 게 맞는데 이제 그 실제 커브로는 반대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왜냐면은 위쪽이 더 타일링 비율, 그러니까 타일링이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어야, 값이 커야
여기서는 빗줄기가 더 작은 느낌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일링의 비율이 풀리기 시작하는 정면쯤에 와야 이런 정비율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제곱은 큰 수를 넣게 되면은 그라디언트 패턴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휘지만, 이제 1 미만으로 떨어지는 소수 자리로 하면은 직선이었던 게 이제 역으로 커브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얘를 역 커브로 만들어야 되니까 0.5쯤만 넣어주면은 B가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사이즈가 훨씬 쪼그라들었죠. 근데 아직까지는 정면을 봤을 때 조금 커지긴 하지만, 근데 뭐 그래도 쌀아기처럼 바뀌긴 했어요. 자, 그래서 요 역커브를 훨씬 더 급격하게 한 0.2쯤으로 만들어 버리면 네, 굉장히 짜글짜글한 저 원거리에서는 엄청나게 조금 했던 빗줄기가 아래로 올수록 점점 길어지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갈수록 그냥 더 길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이제 요거를 더 거리감을 멀게 하고 싶으면 뭐 0.1까지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뭐 0.5까지 해가지고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보통 0.1쯤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빗줄기가 떨어지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만 해도 이제 월드 공간상에서 봤었을 때 이렇게 빗줄기가 위쪽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이제 요 랭스 값 같은 경우는 이게 길이를 구하는 함수다 보니까 그런 값이 크다 보면은 이 원점으로부터 요 바깥쪽의 길이가 그냥 단순히 1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9, 즉 곱한 숫자만큼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요 빗줄기와 요 빗줄기, 요 코어에서 코어의 사이 거리 값은 뭐 사실 뭐 x축 기준으로는 20일 수 있고, 여기서 뭐 저 아래에 있는 뭐 그라디언트 패턴까지는 뭐 40일 수도 있고, 그런 되게 긴 거리 값을 가져서 이 마이너스 1에 있는 요 검은색은 실제로는 다 음수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상태로 요 씬 텍스처 포스트 프로세스 인풋 제로랑 덧셈을 하면 이제 얘가 이제 화면에 하얀색 점으로서 블렌딩이 되면서 빗줄기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얘가 음수 값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음수 더하기 양수를 하면 음수가 되어 버리니까 바탕 그 화면이 보이지 않고 꺼멓게 타버릴 거예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렇게 잘못 출력이 되는 거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많이 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큰 값을 버리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Saturate라고 하는 노드예요. 요거는 되게 많이 쓰는 노드예요. 보통 이제 1을 초과하는 값들을 그냥 1로 쭉 고정하고 버리고 0 밑으로 떨어지는 모든 값들을 이제 다 0으로 고정을 해버리는 노드예요. 그래서 요것에 대한 설명도 요 블로그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면은 여기 Saturate 함수 역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0 밑으로 떨어지는 값은 다 0으로 밀어버리고 1을 초과하는 값들은 다 1로 밀어버리는데 그 사이에 0과 1 사이의 소수 값들은 온전히 보존을 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Saturate를 걸고 애들을 넣고 덧셈을 하면은 비로소 이렇게 빗줄기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움직임은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플레이 상태로 이렇게 뛰어다니면 이렇게 비가 오는 효과가 이렇게 원근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위에서 두두두두두 떨어지고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요. 대신에 뭐 지금은 당장 이제 비가 내리는 효과만 구현한 거지 리얼하게 이제 더 비처럼 보이기 위한 과정을 아직은 만들지 않았어요. 이제 뭐 이제부터 이제 그거 만들 거고요. 자, 먼저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까지는 만들었으니까 자, 개수를 늘려보죠. 이제는 개수를 늘려서 좀 더 폭우같이 쏟아지로 해서 여기서 뭐 한 500 해볼까요? 500 정도 하면은 확 하고 내리겠죠? 싹 하고 확 하고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로축이 그 뒤쪽에서 파워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원근 교정을 위한 비율을 교정하다 보니까 정면 기준으로 빗방울이 너무 길어요. 이제 Y축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 한 80쯤으로 늘려놓고 하면은 200 오케이.
네, 정면 기준으로 이제 까늘어졌고 이제 위를 기준으로는 훨씬 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내추럴한 거죠. 위에서 저 먼 상공에서 아래로 내려올 땐 거의 점처럼 보이다가 이제 지상에 가까이 내려오기 시작했었을 때 이런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로의 그 사이즈는 좀 늘려주죠. 이거 한 5 정도로 해서 이거 5는 너무 두꺼군요. 이거 한 15. 오케이, 이렇게 해서 좀 줄였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두 가닥이 동시에 떨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이제 랜덤 타이밍이 요 개수에 좀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때 랜덤 시드를 그냥 바꿔버리면 돼요. 뭐 아무 숫자는 바꿔가지고 저장만 해주면은 이제 요 타이밍의 위치가 다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요것만 잘 조정해도 좀 더 그럴듯한 비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잘 뭐 랜덤의 타이밍을 바꿔서 조정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시간값도 직접 제어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컨스턴트 노드 하나 만들어서 파라미터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레인 스피드라고 이름을 찍고 마이너스 0.5 정도로 해볼게요. 요 지금 타일링이 워낙 커서 개수도 많고 커서 시간이 빠르니까 너무 확 내리는 느낌이 있어 좀 그래요. 그래서 한 0.5 조금만 느리게. 네, 조금 느리니까 나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랜덤 타이밍은 느리니까 너무 잘 보이기 시작해서 뭐 아무 숫자나 넣어서 좀 바꿔보자. 오케이. 근데 지금 좀 이제 랜덤은 나아진 것 같은데 속도는 더 빨라도 되겠네요. 오케이. 0.8 마이너스 0.8점 하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비가 만들어졌고요. 플레이를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비가 오는 거죠.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고 있군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리는 효과 그 자체까지 만들었지만 아직은 갈 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 갈 길이 뭐냐면요. 이제 이게 너무 짜글짜글하고 하니까 안 보여서 그렇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빗줄기를 취향에 따라서 조금 굵게 만든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뭐 그러면은 이 상공에서부터 빗줄기가 너무 잘 보이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리가 멀면은 좀 안 보이고 거리가 가까운 쪽에서 위주로만 좀 보일 때 좀 더 내추럴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쯤은 안 보이도록 좀 막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막을 거냐, 그거는 여기 카메라 벡터의 요 세로축 있죠, Z축, 요거를 기준으로 바로 막아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값이 있죠. 이제 위에서 아래로 똑 떨어지는 요 그라디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드래그해서 네임이라고 치면은 명명된 경유선언 노드 추가라고 있는데 요걸 눌러서 뭐 업벡터 마스크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위쪽 방향 마스크. 이제 요거를 앞으로 가지고 오는데 여기가 이제 빗줄기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서 업벡터 마스크라고 치면 뒤에 있는 걸 가져오죠. 여기서 바로 곱하기만 해주는 거예요. 곱하기를 하고 이제 덧셈으로 출력을 해주면은 이제 위쪽이 흐리멍텅하게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가운데 쪽에서는 이제 덜 보이고 이제 지상에 가까이 왔다 싶을 때부터 이렇게 비가 보이는데 뭐 이 상태로는 너무 안 보이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요 업벡터 마스크 쪽에다가 곱하기 뭐 한 3쯤에서 세츄레이트, 즉 이제 또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 0에서 1 값이 0에서 3이 되니까 이걸 그대로 넣으면은 여기에 그 밝기 가중치가 붙겠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가 더 밝아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세츄레이트를 걸고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더 여기부터 보이게 되죠. 지금 요 업벡터 마스크를 그냥 넣었을 때는 거의 안 보이는데 더 없어졌죠. 하지만 지금 3쯤 곱하고 했었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좀 보이는 느낌으로 더 바뀌었죠. 요 5쯤으로 넣어두면은 이제 정말 극점만 안 보이고 그 주변으로 다시 보이게 되는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요 극점만 가려도 어떻게 보면 어색함을 많이 감출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뭐 한 10 정도로 할게요. 10 정도 곱해서
네, 이렇게 정말 극점만 딱 가리고 그 주위로는 더 보이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내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내추럴함을 살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빗줄기가 너무 흰색으로 강하니까 저 빗줄기의 세기를 좀 낮춰야죠. 그래서 이제 나누기, 그러니까 소수자리로 곱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한 0.3쯤 해가지고 좀 많이 어둡게 비가 좀 덜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좀 약간 어두운 회색이 됐죠. 기본값은 되게 밝은 흰색의 빗줄기인데 이제 어두운 회색이 됐어요. 이거를 더하면은 빗줄기가 살짝 덜 보이는 상태가 되겠죠. 이걸로 이제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빗줄기가 약간 반투명한 느낌으로 바뀝니다. 뭐 이것도 너무 진하다 싶으면 뭐 0.15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낮춰서 좀 더 내추럴한 느낌처럼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빗줄기가 흘러내리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마스크를 좀 줄 건데요. 어떤 마스크냐? 지금 보면은 요 바닥이 다 뚫어서 요 밑에 있는 극점을 향해서 빗줄기가 달려가고 있어요. 약간 뚫어버린 것 같죠? 그러니까 요 극점 아래쪽 극점도 마스킹을 해야 되니까 요 어펙터 마스커를 한 번 더 이용하는 겁니다. 요 이미시브 컬러를 넣고 에다 넣고 봤었을 때 이제 아래쪽이 좀 흰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래쪽을 검은색으로 만들어 줘야만 이제 또 곱하기를 통해서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1-를 이용을 해서 반전을 해줍니다. 이렇게 반전을 하고요. 이렇게 반전한 값에다가 이제 또 곱하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세츄레이트를 걸고 출력하면은 그 아래쪽 극점만 좀 막아주는 상태가 돼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다시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위쪽에 대한 마스크랑 요 아래쪽에 대한 마스크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위쪽과 아래쪽에 만약에 마스크를 동일한 사이즈로 가져갈 거다 라고 한다면은 뭐 요렇게 안 해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뭐 요럴 때에는 좀 방식을 바꿔보죠. 요 마스크 B는 -1에서 1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어펙터 마스크로 보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요 어펙터 마스크가 -1에서 1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범위 값이니까 여기에다가 뭘 할 거냐, 앱솔루트를 걸 거예요. 요 앱솔루트의 역할은 절대값이라 그래가지고 양수 0부터 양수 영역은 그대로 내비두는 데에 반해서 음수 영역은 다 양수로 바꿔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의 용도는 주로 시메트리, 즉 대칭형 그라디언트 같은 걸 만들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 절대값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요 절대값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가운데가 검은색이고 이제 위아래가 흰색이 되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1-로 반전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을 하고 세츄레이트를 걸면은 위아래 대칭으로 이렇게 마스킹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값을 그대로 여기 그 빗줄기랑 요 어펙터 마스크를 이용해서 곱셈을 해서 위아래를 다 마스킹한 다음에 이미시브 컬러를 하면은 아래쪽이 이렇게 막히고 위에 쪽도 막히고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캐릭터 주위로 비가 떨어지는 효과처럼 보이는 거고 이제 그 주변에 그 지형을 뚫고 비가 떨어진다라는 느낌은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았을 때 또 비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빗줄기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제 또 새로운 마스크 과정을 거칠 거예요. 자, 어떤 마스크냐? 자, 이런 겁니다. 뭐 지금은 일단 뭐 빗줄기가 뭐 무난하게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맹점이 좀 있어요. 무슨 맹점이냐? 건물이 서 있을 때가 맹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0으로 먼저 배치를 시키고
여기서 건물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건물을 좀 이렇게 세워다가 자, 뭐 이런 구조물들을 좀 세워봤는데요. 자, 이 상태로 캐릭터가 건물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자, 근데 건물 앞에서 또는 옆에서 다 비가 보이는 거예요. 항상. 이게 스크린 효과다 보니까 사실상 카메라 앞에 그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물에 가까이 가도 이게 벽을 뚫고서 비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 이런 어색함들이 계속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어색함들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감추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 뭐냐? 바로 뎁스를 이용한 거예요. 장면의 깊이 정보. 자, 장면의 깊이 정보는 요 라이팅 포함의 버퍼 시각화에서 이제 신뎁스를 통해 가지고 볼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장면, 카메라 정면 방향을 기준으로 오브젝트의 버텍스랑 이제 카메라 간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먼지에 대한 걸 표현해주는 정보가 이제 신뎁스 정보인데, 자, 요거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신텍스처를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요 녀석을 드래그하고, 그다음에 신텍스처 아이디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여기 신뎁스 요 정보를 이미시브 컬러로 출력을 하면 어떻게 보이느냐? 자, 요렇게 보이는데, 뭐 지금 당장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요 뎁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크기가 너무 커서요. 결국 정보량이 너무 거대해서 그런데, 그래서 요 녀석을 나누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즉 그런 어떤 시각화가 가능한 정도의 범위 값으로 값을 작게 줄여주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한 0.001 정도를 곱해서 보면은 이렇게 장면의 깊이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보던 신뎁스는 이제 그런 그 프랙처를 건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각화다 보니까 뎁스가 아예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각화에 가까운 용도의 뎁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프랙처를 연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뎁스가 보이기는 해요.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좀 산만하죠. 뭐 실제 계산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0.0001 정도를 곱해서 이렇게 뎁스가 보이도록 만들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거리가 멀면은 이제 흰색 정도로만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흰색이 요 뎁스 값이랑 빗줄기를 곱하면은 요 원거리 부분까지는 비가 보이겠지만 캐릭터랑 가까운 요 부분에선 땅바닥에 부딪혀서 없어진 것 마냥 자연스럽게 페이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이제 땅바닥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빗줄기가 더 잘 보이고, 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땅바닥에 카메라가 박힐수록 검은색이 되면서 비가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오브젝트와의 거리가 가까워져 감에 따라서 비가 서서히 없어지더니 캐릭터가 건물 벽에 딱 닿았을 때에는 요 건물 벽의 바깥에서는 빗줄기가 보이겠지만 이 안쪽에서는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뎁스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빗줄기와 블렌딩을 해주면은 이제 보다 자연스러운 비효과처럼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을 얘가 이제 굉장히 거대한 값, 그런 월드에 대한 뎁스 값이기 때문에, 자, 월드에 대한 요 신뎁스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세츄레이트를 걸어서 이제 1을 초과하는 모든 값들을 다 잘라 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신뎁스 정보랑 그다음에 요 빗줄기 정보랑 곱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흰색 영역에선 보이고 검은색 영역에서 안 보이는 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바로 저장만 하고 비가 내리는 상태로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은 비가 내리죠. 근데 요 지면과 요 가까운 거리는 비가 좀 안 보이고 이제 그 위쪽으로 조금 더 보이는 상태인데, 여기 오브젝트가 있어요. 가까이 갑니다. 비가 점점 없어지죠. 그러다가 여기 옆으로 왔더니 건물 벽이 옆에 있고요.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드디어 비가 안 보이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이제 바깥 영역은 보이지만 건물이랑 딱 붙어 있을 때는 비가 안 보이고, 이때 건물이랑 멀어지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고,
자, 요거를 이제 다시 요렇게 뎁스 마스킹을 한 비효과를 요 포스트 프로세스 인풋 0이랑 덧셈을 해서 이미시브 컬러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뎁스를 이용을 해서 마치 주변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해서 빗방울이 막힌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이렇게 자, 지금까지는 무난해요. 이제 벽에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가더니 이제 벽 쪽에 붙어 있을 때 이제 드디어 비가 안 보이게 되겠죠. 이제 뭐 벽 옆은 당연히 이제 빗줄기가 막히니까 윗변에서 먼저 막히니까 당연히 빗줄기가 안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 외쪽 벽으로 빗줄기가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보면은 이제 또 이렇게 반대편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이제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앞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왜 이제 가까이 다가가더니 이제 위쪽으로는 비가 막혔죠. 비가 막혀 있고요. 뎁스 때문에 이제 나갔더니 비가 다시 이렇게 캐릭터에게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뎁스 마스킹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그런 주변 지형에 의해서 차폐가 되거나 또는 보이거나 하는 식의 그런 비효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더 개수를 늘려볼게요. 더 레인 카운트를 뭐 한 1000개까지도 늘리고 하고 네, 비가 더 많이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레인 파티클의 사이즈도 이제 세로 축을 좀 더 늘려볼게요. 150으로 해서 더 알갱 같은 느낌으로 떨어지도록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가루 개수가 그러니까 비의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가 너무 얇아지니까 이제 3으로 내리면은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겠죠. 네, 조금 더 아이고 너무 두껍네요. 그냥 4 정도 이 정도로 바꾸고요. 네, 하니까 이렇게 비가 후두두두두둑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뎁스의 거리감이 그 0.0001로 했더니 너무 좀 멀리에서도 조금 비가 덜 보이는 것 같다 하면은 이 값을 조금 줄이면 돼요. 값을 조금 더 줄이면은 이제 더 앞까지도 보이는데 이제 조금 더 바짝 붙었을 때부터 없어지는 느낌으로 바꿔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더 가까이 갔더니 여기까지 내리더니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사라지죠. 사라졌고요. 이제 다시 비가 보이고요. 요 코앞까지도 보이더니 좀 더 가까이 가니까 없어졌어요. 자, 여기도 좀 더 이렇게 가더니 없어졌고요. 나오고. 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뭐 이제 요런 것도 있죠. 요 안에 막상 들어갔더니 약간 여기서 새요. 이 뎁스로 마스킹을 했는데도 이렇게 좀 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만들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만들 건데 이게 실내랑 실외는 이제 커스텀 스텐실 버퍼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내부를 따로 감지를 한 마스크를 통해서 실내에 들어왔었을 때 이 비가 새는 요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디테일로 바꿔주기는 할 거고요. 뭐 뎁스는 근데 조금 더 짧은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야 코앞에까지 가서 또 여기선 비가 이제 내리는데 이제 벽에 붙었을 때 이제 차폐가 되는 듯한 느낌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비가 더 잘 보이는 효과도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이제 오늘은 딱 여기까지고요. 아니 비 효과 자체는 이제 지금부터는 또 다른 효과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시저 비 효과 자체는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자, 요 노드를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C 버튼 눌러서 스크린 스페이스 레인 그리고 프로시더럴 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나 또는 내일 모레 과정에서는 오늘 이제 이미지 베이스로 바꿀 거예요. 풀 프로시저 방식으로는 하진 않을 거고요. 대신에 풀 프로시저 방식이 조금 더 빠르긴 해요. 대신에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젤다만큼 두드러지지 않는 것 뿐이지 성능상으로는 이쪽이 조금 더 나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프로젝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성능이 조금 더 확보가 되었으면 한다 싶으면 스크린 스페이스 풀 프로시저 방식의 스크린 스페이스 레인으로 가는 거고 성능적 여유가 있으니까 비주얼을 올리자
라고 한다면은 이미지 베이스드 스크린 스페이스 레인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효과 자체는 만들어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현해 볼 효과는 뭐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아까 그 요 윗변만 이렇게 비가 우두두둑 하고 튀는 효과 있죠. 자, 요거를 만들어낼 건데 제가 어제 공지사항 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젤다를 켜가지고 요 효과들을, 특히 요 비가 튀기는 거, 윗변에서만 튀기는 거, 이게 정말로 윗변에서만 튀기는 건지 다른 데서는 튀기는 건지를 이제 증명하려고 이제 촬영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 촬영하는 걸 까먹어서 내일 강의 때 찍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조이 패드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무조건 화면 기준으로 윗변에만 정확하게 맺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저 효과도 같이 비가 튀기는 것도 구현해 볼 겁니다. 왜냐? 좀 비가 내리는 것만 있지 튀기는 효과가 없으니까, 약간 좀 뭐 이런 차폐가 되는 효과까진 구현이 되니까 그래도 적당히 무난해 보이는데 같은 느낌까지는 됐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있잖아요. 비 하면은 부딪혀 파스라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구현할 겁니다. 자, 이렇게 구현이 됐으면은, 자, 여기서 씬 텍스처를 이제 한 장을 또 꺼낼 거예요. 이 씬 텍스처를 한 장 더 꺼냈는데요. 자, 여기서 뭘 할 거냐면요, 씬 뎁스를 한 번 더 꺼낼 겁니다. 근데 요 씬 뎁스를 하나 꺼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윗변 정보만 추려낼 거예요. 윗변만. 자, 어떤 식으로 추려내느냐, 자, 요 앞에다가는 스크린 포지션이라고 하는 걸 꺼낼 건데요. 이 스크린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좀 많이 부정확하지만 이 표현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그냥 모니터 공간 UV예요. 화면 공간 UV인데, 그래서 요 뷰포트 있죠? 요 뷰포트를 기준으로 여기를 0, 가로 1, 그리고 세로 1, 뭐 얘가 이제 근데 DX 기준이니까 여기가 0이죠. 여기서 이제 0에서 1, 0에서 1에 해당하는 요 화면의 좌표계를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어디를 바라봐도 이 상태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막 회전하고 있는 건데 어디를 봐도 이 상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딱 이 뷰포트 공간을 X, Y로 표현을 해주는 게 스크린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결국 얘도 UV죠. 그래서 이 스크린 포지션을 UV에다가 넣고 출력을 해야 하면은 당연히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UV가 입력되지 않으면은 스크린 포지션 값으로 돌아가요. 모든 요 Gbuffer 텍스처들은 결국 화면에 대응해서 매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구조로 돌아가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윗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따내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먼저 시각화를 위해서 디바이드를 통해서 이제 막 디바이드 말고 그냥 아까처럼 멀티플라이 하시죠. 어차피 계산 이렇게 할 거니까 0, 1로 해서 이미시브를 넣고 또 다시 일단 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 뷰포트 상에서 오브젝트에 좀 가까이 와보게, 이거 뭐지 이거? 오브젝트에 이렇게 좀 가까이 와봤습니다. 자, 가까이 왔는데,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스크린 포지션 이쪽에다가 덧셈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컨스턴트 2 벡터를 꺼낼 거예요. x, y 값이죠. 자, 그냥 냅다 플롯 데이터, 그러니까 컨스턴트를 냅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x랑 y에 동일한 값을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즉 x에도 1, y에도 1을 더하니까 좌표계가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느낌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가로는 가만히 있는데 세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는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0인 거고요, y로는 정말 미세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한 0.003쯤으로 해서 UV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스크린이 위로 조금 가요. 위로 조금 간 건데 좀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드리려면 0.1 정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위로 올라가 버리죠. 아예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간 상태가 돼요. 이제 만약에 그냥 원본 값을 입력하면은 내려가고, 이제 위치를 올린 걸 입력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요 값을 이용을 할 건데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개를 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빼서 이미시브 컬러로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두 개 입력한 값에 그 좌표계를 조금 움직이면은 그 미세한 차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위치가 이제 만약에 1이고 여기에 위치가 이제 0.5라고 해볼게요. 근데 요거를 이만큼 좀 움직였습니다. 조금 움직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1이고 이제 여기가 0.5쯤이 되면은 이제 그 사이에 미세하게 중첩된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값끼리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0.7 아니 뭐 여기다 그리긴 했지만 조금 더 0.75 0.6 뭐 여기가 0.7이라고 0.65라고 했었을 때 뭐 요만큼 조금 움직이면은 이제 여기 위치쯤이 이제 한 0.6 그리고 0.71 그리고 뭐 0.76이 되겠죠. 조금 올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두 개를 빼면은 이제 그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게 되겠죠. 요거랑 요거랑 빼면 이제 뭐 0.01이 나오고 이렇게 빼면 0.01 뭐 여기 빼면 0.01이라고 하는 약간 그런 값들이 생기겠죠. 그 차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윗 변에 대한 데이터를 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0.3 뭐 0.05쯤으로 되게 가늘게 빼면은 이렇게 윗변만 잡혀요. 화면에 어디를 바라봐도 무조건 윗변에 대한 정보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하고 내보내버리면은 이 뷰포터에서 보면 이렇게 윗변만 잡혀요. 어디를 바라봐도 이렇게 윗변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봐도 윗변만 이렇게 깔끔하게 잡히죠. 화면 공간 기준은 무조건 위쪽이에요. 이렇게 잡히기 시작합니다. 자, 뭐 저 산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산 쪽도 이렇게 봐도 무조건 윗변만 잡히고요. 점점 안 잡히고 각도에 따라서 점점 잡히겠죠. 자, 낮췄 이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뭐 빗줄기 때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요 뎁스 값을 이용을 해서 하려고 하더니 이 뎁스가 너무 벌벌 떨고 있어요. 얘가 약간 진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진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요거 때문에라도 이제 겨우 순서를 바꿔야 될 때가 왔어요. 뭐냐면은 요겁니다. 블렌더블 위치. 그래서 이게 이 지금 제작하고 있는 이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를 어느 타이밍에 블렌딩을 하느냐, 어느 타이밍에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디테일한 정밀도라든가 또는 그런 효과가 씬 정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가 죄다 다르게 적용돼요. 근데 요 씬 컬러 애프터 톤 매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템포럴 안티리어싱을 쓰고 있잖아요. 이전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의 픽셀의 위치 값의 변화량을 기준으로 이제 외곽선을 좀 뭉개주는 방식의 안티리어싱을 쓰고 있죠. 언리얼 엔진이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전과 그 다음을 계속 비교하니까 이런 식으로 발발발발 떠는 듯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티리어싱이 걸리기 직전으로 돌려서 해야만 이제 그런 벌벌 떠는 게 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씬 컬러 비포 블룸쯤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만약에 이제 비포 블룸으로 바꾸면은 지금은 블룸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블룸이 걸려 있어도 이 빗줄기가 만약에 반짝반짝한 효과를 내가 좀 주고 싶다라고 하겠지만 블룸 이후로 걸려 있기 때문에 블룸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값을 아무리 올려도 블룸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씬 애프터 톤 매핑이 아니라 씬 컬러 애프터 톤 매핑이 아니라 씬 컬러 비포 블룸으로 바꿔서 하면은 이제 보통 템포럴 안티리어싱은 장면 렌더링이 거의 다 끝난 이후로 하기 때문에 블룸이 걸리는 단계에서는 템포럴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하면은 일단 발발발발 떨리진 않겠지만 됐다. 네,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했더니 뭔가 여기에서는 화면이 뭔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안 보이고 있죠. 왜냐면은 이게 또 블렌더블이 이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를 어느 타이밍에 블렌딩 하느냐가 요래서 또
중요하면서도 그 이해도도 필요한데, 이 씬컬러 애프터 톤 매핑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장면에 요 빛의 밝기 값 있죠? 이 밝기 값을 톤 매핑을 걸었다는 거는 만약에 요 태양의 값이 1이 아니라 1을 훨씬 더 초과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선 디폴트 값이 몇인지 궁금하네. 6이네요. 약간 피지컬 베이스로 보여드릴게요. 뭐 한 구름이 껴있으니까 일시 100,000,000쯤으로 하고,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쪽에서 이제 익스포저 값을 한 9에서 한 13.5쯤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자, 요 텍스처는 조명값을 계산하기 이전의 값이니까 뭐 아무리 커봤자, 또는 여기서 이제 뒤에서 세츄레이트를 거는 순간 이제 뭐 0에서 1 사이의 범위값만은 가질 텐데, 태양광의 밝기 자체가 지나치게 강해버리다 보니까 이 텍스처가 죽어서 안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장면의 그런 노출값, 익스포저에 비례해서 이 텍스처의 밝기가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하는 식으로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 어댑션 노드를 이용해서 이제 장면의 노출값에 비례해서 이 텍스처가 어두워지거나 밝아져라 라는 식으로 좀 컨트롤을 해줘야 보이는데, 아이고, 이 상태로 안 보이면은 블렌더블 쪽에서 싱컬러 비포 볼륨 쪽에다가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리플레이싱 더 톤매퍼 쪽에다가 해야 될 것 같네요. 템포럴만 안 걸리면 좋은. 이거 요 위치가 아닌 것 같군요. 항상 요 위치 찾는 것도 일인데, 잠깐 그러면은 여기서 설명을 좀 봐야 되겠네요. 싱컬러 비포 볼륨, 백플레이트, TAA랑, 그러니까 템포럴 안티리어싱이랑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 사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 상태에서 안 뜨다니. 이 상태에서 안 뜨다니. 얘는 보일지가 더 궁금하네요. 얘도 안 보인다는 거고, 그럼 얘를 이렇게 했었을 때는 블렌더블의 위치를 어디로 조정해야 될지가 긴가민가해지네요. 이쯤 되니까. 트랜스루센시브, 싱컬러 비포 DOF는 먹여야 되니까 싱컬러 비포 DOF로 해버리면은 일단 DOF까지는 받아들이고, 여기서 블렌딩을 해야 되는구나. 아하, 죄송합니다. 저도 쓰다가 헷갈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이제 발발 떠는 것까지는 이제 방지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근데 이제 B를 그대로 이미시브 컬러로 출력하려고 했더니 환경에 대한 그런 광원값이 지나치게 세니까 B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디바이드 값으로 아이 어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장면의 노출 값에 비례해서 이 이펙트가 보이라 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제 장면의 밝기 상관없이 이렇게 비가 내리는 상태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뎁스도 발발 떠는지 안 떠는지만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이제 발발발발 떠들진 않는군요. 다행히. 이미시브 컬러 그대로 넣어보고, 얘는 그래도 제가 세츄레이트를 걸지 않아가지고 값이 커서 그런가 보네요. 여기서 세츄레이트를 걸고 하면 아마 안 보일 것 같아요. 그쵸, 안 보이게 되겠죠. 대신에 이렇게 0과 1 값으로 이제 뺀 그 차이 값을 이제 0과 1 사이로 바꾸고 이걸 아이 어댑션으로 출력하면은 깔끔하게 선만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치. 이렇게 보이네요, 드디어. 자, 이제 이 블렌더블의 위치가 DOF는 걸려야 되니까, 뎁스 오브 필드는 걸려야 되니까 그 상태의 위치인 싱컬러 비포 DOF 쪽으로 걸어두니까 템포럴 안티일리싱을 걸기 전이어서 이제 발발발발 떨지 않고 훨씬 더 깔끔한 형태의 그런 씬뎁스 정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할 거냐. 자, 요거를 위해서는 먼저 텍스처가 한 장 필요해요. 그럼 약간 그런 쌀아기 같이 바바바박 튀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텍스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에서 우리가 노이즈를 만들어서 올 겁니다. 뭐 노이즈 사이즈는 뭐 적당히 작아도 될 것 같아요. 뭐 256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 언더바 노이즈라고 뭐 이름을 써서 이제 노드를 그래프를 만들고요. 여기서 펄린 노이즈만 하나 좀 타일링 비율을 많이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요 값을 그대로 베이스 컬러에 넣고 이제 8비트로 깎아야 되니까 블렌드 노드 꺼내서 포어그라운드 쪽에다가 넣어서 베이스 컬러를 출력을 하고 이 녀석의 이름을 A로 바꿀게요. 아이덴티파이어를 A, 레이블을 A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노이즈 값을 뭐 출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56짜리로. 그 다음에 요 머티리얼 폴더 쪽에다가 저 텍스처를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t 언더바 노이즈 언더바 A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압축으로 인해 가지고 열화가 뭐 심하긴 한데 이대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sRGB만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sRGB만 끄고 뭐 얘가 이제 뭐 그렇다 그래서 컬러 데이터로 또 쓸 것도 아니니까 그레이스케일로만 쓰면은 품질은 유지가 되면서 이제 뭐 채널 하나당 8비트로 가되 나머지 채널을 빼버리니까 압축 세팅을 해서 그레이스케일로 가버리면은 이제 용량은 메모리는 이제 조금 더 쪼그라드는데 뭐 이제 RGB를 다 압축해버리는 게 아무래도 손상되니까 더 그러긴 하네요. 그래도 이제 여기서 그레이스케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단일 채널만 쓰는 포맷으로 한번 바꿔버리고 sRGB를 끄고 요렇게 품질을 조금은 준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 하고 여기서 샘플러 소스는 쉐어드 랩으로 바꿔가지고 타일링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좀 바꿔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 요 뎁스 값 있죠, 요 빼서 생기는 요 차이 값 여기다가 서브트랙트로 그냥 빼주는 거예요. 근데 뭐 요거는 뭐 요 세츄레이트 건값에다가 하진 않고 요렇게 직접 요렇게 빼볼게요. 요렇게 뺐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궁금하네요. 이렇게 빼는 순서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 텍스처 샘플러 쪽에 요 노이즈 쪽에다가 빼는 값을 좀 크게 줄게요. 얘가 이제 큰 수니까 한 10 정도로 해서 빼면은 한 20. 됐네요. 오케이. 자, 왜 요게 세츄레이트에다가 세츄레이트 전에다가 뺄셈을 하냐면요. 자, 세츄레이트를 걸었을 때는 요 D 라인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 D 라인이 정말 딱 1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소수 자리가 없이 그냥 칼같이 딱 떨어지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완만한 경사에서는 소수 자리 값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건물같이 기역자로 딱 떨어지는 요런 애들은 그냥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밖에 없는데, 요 앞에는 어쨌든 어떤 거대한 값을 뺀 상태에 해당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어떤 흰색처럼 보이는 것 같더라도 실제로는 그 흰색 사이에 0. 몇에 해당하는 그런 미세한 차이 값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빼주게 되면은 보다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그 패턴이 생기는 거죠. 그 노이즈 패턴이 보다 부드러운 느낌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100쯤으로 빼볼게요. 얘가 너무 크니까 만 정도로 해볼까요? 아니면 얘가 스크린 좌표계로 블렌딩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아닌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스크린 좌표계로 블렌딩 자체는 되고 있는데 이렇게 했었을 때 값이 좀 보이면 좋겠는데 조금 부드러운 느낌으로 블렌딩이 됐으면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조금 딱딱해도 이쪽에다가 뺄셈을 수행해야 될 것 같네요. 약간 그런 기대치를 노리고 한 건데, 자, 요 값은 그냥 1로 두고 뺄셈을 하면은 오케이. 여기서 5 정도 뺄셈하고
빠지는군요. 자, 여기서 2. 사실 좀 평소하고 조금 더 다르게 해볼까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녀석의 값이 정말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큰 수를 곱해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 상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요 선이 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뭔가. 근데 뭐 아직까지 뭐 이쁘다라는 느낌으로 까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그냥 곱하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심 포지션에다가 뭐 한 20 정도 곱셈을 해가지고 넣어주면은 이 노이즈가 굉장히 크게 반복이 되면서 쌀아기처럼 보이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이런 쌀아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제 요 쌀아기가 이제 위로 팍팍팍팍 튀는 듯한 느낌이 들면 되니까 여기서 시간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타임 시간을 더해서 UV로 출력을 해주면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템포를 여기서 템포를 먹혀버리네. 그럼 발발발발 떠는 건 감수를 해도 감수를 하는 식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씬 컬러 애프터톤 매핑으로 바꿔서 출력을 하면은 발발발발 떨지만 템포럴은 먹히지 않네요. 거꾸로 요 타이밍에 발발발발 떨어서 템포럴이 먹힐 건가 싶었는데 오히려 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군요. 자, 이렇게 발발발 올라가는 것 자체는 보이기 시작하죠. 뭔가 쌀아기 같은 게. 근데 속도가 좀 많이 느리니까 요거는 곱하기를 해서 속도를 많이 올려볼게요. 한 6? 좀 젤다처럼 파락 하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약간 노이즈가 따라락 하는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타일링이 20은 조금 많은 것 같으니까 15 정도로 해서 노이즈를 좀 더 낮춰보고요. 네, 이렇게 짜라락 하고 튀는 듯한 느낌이 잘 나오죠. 자, 만약에 이 선이 너무 두껍다 싶으면은 요 신뎁스 두 개를 빼는 쪽에서 이 좌표를 조금 움직인 쪽을 살짝만 움직여주면 돼요. 그러면 두께가 얇아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자, 여기서 뭐 빼는 값을 더 크게 해도 조금 더 방울이 튀는 듯한 느낌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두께를 조금 더 역으로 다시 늘려줄 수도 있겠죠. 요게 더 나은 거 같네요. 좀 더 큰 수를 빼고 그리고 0.004 정도의 두께만큼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이제 그런 젤다풍으로 팍팍팍팍 빗방울이 튀는 그것도 윗변에서만 튀는 이런 형태의 효과가 만들어졌고요. 요것만 따로 더 해볼게요. 이제 뺄셈을 하면 음수값이 있으니까 여기서 제대로 출력이 안 되니까 세츄레이트를 통해서 음수를 다 0으로 막아주고 덧셈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선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화면을 봤었을 때 여기서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타락 하고 캐릭터 위에서도 파파팍 튀죠. 이렇게 건물 위쪽에서 파팍 튀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저 산 쪽에도 튀고 뭐 바닥에도 튀고 뭐 요 건물 위에도 튀고 뭐 이렇게 다 튀고 있죠. 이런 빗방울이 튀는 효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빗방울 튀는 효과가 잘 안 보인다 싶으면은 요 서브트랙트 뒤쪽에다가 곱하기를 해서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흰색 값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한 이 정도 곱셈을 해준 다음에 세츄레이트로 막아주면은 조금 더 도드라지게는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만 합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빼고 덧셈을 빼고 이제 장면 컬러는 뒤로 가져오고요. 자, 이제 요 녀석을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요 녀석도 거리에 따라서 아주 원거리까지도 저 산맥에 있는 데까지도 파바박박 튀는 요런 효과는 좀 많이 어색하잖아요. 가까운 데서 튀는 맛이 있어야지 멀리도 이렇게 튀면은 너무 어색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뎁스 값 있죠? 그거를 요 녀석에게다가도 같이 블렌딩을 해주는데 자, 뎁스 값을 먼저 체크를 하죠. 이미시브 컬러를 넣어서 보면은 이제 이거는 역으로 이제 뭐 원거리가 흰색이고 근거리가 검은색이니까 이걸 그대로 곱하기 같은 걸 통해서 블렌딩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원거리가 보이고 근거리가 안 보이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또 거꾸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세츄레이트 된 뎁스 값을 1-를 통해서 반전을 하면은 이렇게 뎁스가 역으로 뒤집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까이 갈 때 가까운 부분이 오히려 보이고 먼 부분일수록 안 보이게 되는 건데, 지금은 요 신뎁스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제대로 안 보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기로부터 하죠. 뭐 요 밑에서 그냥 깔끔하게 계산해서 끌고 오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네 두 개를 뺄 때에는 굳이 이렇게 곱하지 0.00 몇으로 곱하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출력을 해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진하긴 하지만. 근데 너무 진해서 문제네요. 아니면은 만약에 이제 0.001 정도로 뺄셈을 해도 무난하다면은, 이렇게 약간 무난한 느낌이 있네요. 왜냐면은 약간 무난한 느낌이 있으면은 괜찮지 않군요. 사실 요 정도 값으로 했었을 때도 무난하다면은 이 신뎁스 사용을 하나를 더 줄이려고 한 건데, 그냥 요 정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을 한번 1-로 반전을 해서 세츄레이트를 먼저 걸고 이 값을 1-로 반전을 해서 이미시브로 출력을 하면은 이제 뒤집은 뎁스가 나타나는데, 요 정도 거리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요 정도일 때에는 B가 파바바박 튀는 게 안 보이다가 요 정도 거리가 됐었을 때 B가 서서히 파바바박 튀는 게 보이기 시작하다가 가까이 갈수록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느낌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이제 B가 건물의 위쪽에 보이는 거니까 원본 위치의 뎁스를 이용을 해서 마스킹을 하면은 오히려 여기가 잘려나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 들어올린 뎁스,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세츄레이트를 걸고 1-를 뒤집어주면은 살짝 위로 올라간 뎁스 마스킹이 되니까 이 상태로 곱하면은 딱 원거리 있는 산맥은 막아버릴 수 있으면서도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에 B가 튀는 거는 그대로 보이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이제 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B가 바바바박 튀는 거랑 곱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이제 이미시브 컬러에다가 넣어주면은 이렇게 위에 바바바박 튀는 건 보이는데 가까울수록 보이고 멀수록 이렇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가까울수록 보이고요. 또 저 산맥 같은 것도 가까이 갔었을 때는 이제 보이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박 튀는 게 보이죠. 산맥에 가까이 가니까. 자, 이제 요 값을 요 신 포스트 프로세스 인풋 0에다가 덧셈을 하고서 다시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면 이렇게 거리가 가까운 여기 건물은 B가 튀는 게 보이는데 저 원거리는 안 보이죠. 캐릭터 머리도 튀고요. 근데 이제 저 산맥을 향해서 미친듯이 뛰어가면은, 자, 저기서 시작을 해보죠. 여기서 하면은 이제 가까이 갈 때면 이렇게 산맥에서도 B가 튀기는 이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제 산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서서히 저 B가 튀기는 느낌이 없어지겠죠. 이제 캐릭터는 뭐 항상 보이죠? 이 튀기는 게 이렇게 캐릭터는 보이고, 한참을 가야 되네요. 그냥 저 위치에서 시작을 하죠. 오케이. 네, 이렇게 B가 튀기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은 이제 요거를 그대로 덧셈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대로 덧셈을 해서 그러면은 둘 다 혼합이 된 상태로 보이게 되는 거고, 요거를 다시 이제 장면 컬러에다가 덧셈을 해서 출력을 해주면 드디어 B가 내리는 효과랑 튀는 효과가 같이 병합이 되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 모서리 같은 데서 튀고 이렇게 튀고 이렇게 튀는 것들이 잘 보일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카메라를 아래로 숙였는데 좀 캐릭터 머리 위로 튀는 게 좀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결국엔 요 앞에 있는 요 뎁스의 크기의 요 멀티플라이 사이즈의 문제일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결을 해서 좀 디버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상태로 그냥 플레이를 하고서 봐도 돼요. 이게 아래로 숙였을 때 덜 보이느냐 세웠을 때 보이느냐인데, 세워 아래로 눕혔을 때 좀 안 보인다면은 나누기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나누기로 한번 가볼게요. 뺄셈 말고 나눗셈으로 갔었을 때, 나눗셈은 뺄셈도 그렇지만 나눗셈도 항상 순서가 중요해서 이렇게 나누고 봤었을 때 오케이. 아, 드디어 보이는군요. 내렸을 때도 보이고 올렸을 때도 보이고. 나눗셈으로 가겠습니다. 뭐 약간 이제 요게 보통 그런 그 서브컬처 게임에서 아웃라인을 구할 때 쓰는 방식이랑 뭐 별 차이는 없어요. 뺄셈으로 가든 나눗셈으로 가든 근본적으로는 뺄셈의 구조를 이제 취하고는 있는데, 요 디바이드를 이용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요 디바이드가 아니라 서브트랙트를 해도 아래쪽으로 봤었을 때 그냥 너무 흐릿해서 안 보이는 게 문제라면은 이거 그냥 곱셈을 통해서 값을 증폭시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값을 증폭을 시킬지 아니면은 요 값을 반전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군요. 1 마이너스 이미지 부 컬러. 아, 요게 낫겠네요. 요게 나은 것 같습니다. 나눗셈으로 가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나눗셈으로 교체를 하고 세츄레이트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원본 컬러를 재출력을 해주면 숙였을 때도 비교적 튀는 느낌이 더 들긴 하네요. 다만 좀 덜 드는 느낌이 있으니까 다시 추가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항상 이런 미세한 디버깅이 항상 관건이죠. 미세한 디버깅. 자, 여기서 5 정도 곱하기를 해서 더 보이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한 3 정도로 해볼게요. 3 정도로 하고 출력을 해서 숙였을 때도 좀 보이고, 오케이. 숙였을 때도 드디어 보이네요. 이 앞쪽으로 윗편만 항상 이렇게 튀는 느낌이 들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윗편도, 건물의 윗편도 잘 보이고 있고요. 이제 멀리 확 뛰어갔었을 때 산맥에서도 여기 산맥 위에 튀는 것도 잘 표현이 되고 있네요. 좀 이게, 네, 여기 변으로 이렇게 튀는 게 보이시죠? 나눗셈으로 하니까 훨씬 더 좋네요. 자, 저기서 한번 띄워보고 다시 이렇게 윗변으로 이제 튀고 있고요. 이제 안에 들어갔었을 때에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 스텐실 마스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안에 실 내에 들어갔었을 때 확실하게 딱 틀어막는 마스킹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이런 관통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튀는 효과들도 잘 막아낼 수 있어요. 그거 말고는 이렇게 화면에 한가득 비가 내리는 효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잘 튀고 있고 잘 내리고 있네요.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만 보고서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요. 이런 거예요. 자, 비 효과를 일단 껐고요. 플레이를 했습니다. 비 효과를 끄고서 이제 플레이를 할 때 이제 성능을 보면은 제 컴퓨터 기준으로, 사실 제 컴퓨터는 루멘 쪽 최적화도 그 내부 스케일러빌리티 쪽에서 해놔서 조금 더 프레임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일단 성능이 130프레임에 가깝게 나오고 있어요. 약간 125, 6, 7, 8프레임쯤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비가 없었을 때 이 정도 상태예요. 자, 근데 비 효과를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비 효과를 넣었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네, 여전히
거의 변함이 없는 프레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거의 변함이 없는. 그리고 이제 그런 쉐이드 복잡도 같은 거를 해도 이제 얘는 결국 포스트 프로세스기 때문에 장면의 복잡도를 더 올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즉 어떤 뭔가 파티클을 뿌리는 것 때문에 오버드로우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 파티클이 뭐 건물에 충돌을 해가지고 뭐 팍팍팍팍 튀는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그런 부하도 따로 더 걸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한번 프로파일 GPU를 했었을 때 요 스크린 스페이스 레인 효과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여기서 좀 차지하느냐라고 본다면은 요 포스트 프로세싱 쪽에서 보면은 요거죠. 요 녀석이에요.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 요 레인 FX. 이게 어떻게 보면 토매핑, 그러니까 장면에 이제 그런 컬러를 1을 초과하는 컬러 값을 0에서 1의 범위로 바꾸면서 이제 명도의 그런 분포를 제어하는 그런 ACS 톤매퍼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블룸보다도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고, 모션 블러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고, 템포럴 슈퍼 레졸루션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구동되고 있어요. 0.04ms로 구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비용이 안 드는 거죠. 뭐 그런 나이아가라 액터 같은 것들을 호출하기 위한 그런 컴포넌트 비용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그런 파티클을 대량으로 뿌리기 위한 비용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오버드로우 비용도 걸리지도 않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상당히 절감이 되는 형태의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한 장단점은 블로그 쪽에 정리는 해놨지만, 뭐 결국 이제 언리얼 엔진 같은 거를 쓰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디퍼드 렌더러다 보니까 이런 포스트 프로세스 효과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지오메트리 버퍼라는 이름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꺼내다가 사용을 하는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포워드 렌더러에 비해서 이런 효과에 대한 비용, 구현 비용이 뭐 상대적으로는 괜찮아요. 뭐 절대적으로 괜찮다는 건 아니에요. 뭐 공짜로 뭐 포스트 프로세서로 다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상당한 비용 절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쓰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해보았지만 이제 거의 들지 않는 비용으로 이런 화면에 이제 대량으로 비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비가 튀기는 효과까지도 동시에 추가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주변 오브젝트들과의 실제 상호작용은 아니지만 하는 것처럼 눈속임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과정 일부를 좀 하고 나서도 비용이 0.04ms만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스크린 스페이스 레인 같은 경우는 오픈월드, 월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따로 복잡도가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오브젝트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죠?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딱 쉐이더를 계산하는 만큼의 그런 비용만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규모에 상관없이 항상 일관된 성능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날씨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구현을 하는 걸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젤다에 있는 이런 이미지 베이스드 스크린 스페이스 레인으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안개 연무제 같은 게 내리는 이런 효과도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퀄리티업을 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블루프린트랑 엮어가지고 캐릭터 무브먼트에 따라 가지고 비가 훨씬 더 역동적이고 리얼한 느낌으로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가 움직이는데 지금 비가 수직으로 만들리잖아요. 뭐 저렴하게 가면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움직일 때에 맞춰서 비 방향도 바뀌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훨씬 더 리얼한 느낌과 속도감이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마저 포함을 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제 수업을 들어주시느라 감사하고 이제 다음 이제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